야, 이 도둑년아. 집안 돈 빼돌려서 친정 갖다 바치는 천하의 몹쓸 년.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 번 돈이 내년 애미 스웨터나 사 입히라고 있는 줄 알아? 시어머니의 벼락 같은 고함과 함께 내 왼쪽 뺨에 찰진 뺨따귀 2대가 연달아 꽂혔다. 짝, 짝 하는 마찰음이 거실을 울렸다. 내 남편이란 작자는 지금 소파 구석에 잔뜩 웅크린 채 바닥만 뚫어져라 쳐다보며 죽은 척을 하고 있었다. 나는 화끈거리는 뺨을 감싸 쥐었다. 눈물은커녕 단 한마디의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저 묵묵히 내 가방을 집어들고 내가 매달 250만 원이라는 피같은 월세를 내고 있는 마포구의 고급 아파트에서 걸어 나왔다. 그 인간들은 이 집구석의 진짜 갑이 누구인지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 게 분명했다. 여보세요. 마포구 아파트 임차인 한지현입니다. 네, 다음 달부터 월세 입금 안 할 겁니다. 위약금 물고 바로 퇴거 절차 밟아주세요. 3일 뒤 스마트폰 화면에 쉴 새 없이 번쩍이는 시어머니의 부재중 전화 99통을 바라보며 나는 차갑게 무음 버튼을 눌렀다. 진짜 막장 드라마는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이야기에 앞서 지금 어디서 이 사연을 듣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늘 행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노란 계란물을 입힌 명태포가 달궈진 전기 그릴에 닿자 치익 소리와 함께 뜨거운 기름 몇 방울이 내 손등 위로 튀어올랐다. 나는 기름을 닦아내지도 않은 채 그저 기계적으로 나무 뒤집개를 이용해 동태전을 뒤집었다. 거실 바닥에 쭈그리고 앉은 지 꼬박 4시간째. 무릎은 이미 뻣뻣하게 굳어 감각마저 사라졌다. 오후 2시부터 이 커다란 전기 그릴의 전원은 단 한 번도 꺼진 적이 없었다. 내 옆에는 방금 부쳐낸 동태전은 물론이고 동그랑땡, 호박전, 새우전이 4개의 커다란 스테인리스 쟁반 위에 산더미처럼 켜켜이 쌓여 있었다. 도윤아, 이 LA 갈비 좀 먹어봐라. 식기 전에 얼른 시어머니 조정숙은 소파에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 지글지글 윤기가 흐르는 고기를 젓가락으로 집어 자기 아들의 입가로 바로 가져다 댔다. 남편 이도윤은 텔레비전 화면 속 프로야구 중계에 시선을 고정한 채 넙죽 입을 벌려 고기를 받아 먹었다. 우물우물 대충 씹어 넘기더니 입을 열었다. 엄마, 좀 짜라. 아이고, 짜냐. 예, 지현아. 너는 간장을 얼마나 들이부은 거니? 내 아들 콩팥 망가뜨릴 일 있어. 시어머니는 즉각 고개를 휙 돌려 험악하게 미간을 찌푸린 채 내 등짝을 향해 꽥 소리를 질렀다. 나는 그릴 위에 있던 마지막 동태전을 집어 채반에 올려놓고 플러그를 뽑았다. 어머님, 그 갈비 어머님이 직접 재우신 거잖아요. 자리에서 일어서자 욱신거리는 허리뼈에서 우두둑 하는 미세한 타여름이 울렸다. 거실에 1초간 정적이 흘렀다. 시어머니의 안색이 순식간에 썩어 들어갔다. 그녀는 탁소리 나게 젓가락을 내려놓더니 내 말에 대꾸도 하지 않고 불쑥 일어나 안방 쪽으로 쿵쾅거리며 걸어갔다. 손톱깎이 좀 가져와야겠다. 그녀가 퉁명스럽게 중얼거렸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고개를 숙여 그릴 가장자리에 들러붙은 기름때를 닦아내기 시작했다. 텔레비전에서는 홈런을 알리는 캐스터의 흥분한 목소리와 관중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다. 이도윤은 나이스 배팅 하고 소리를 지르며 거실 테이블에 놓인 땅콩 한 줌을 쥐어 입안으로 털어넣었다. 2분도 채 지나지 않아 안방에서 무언가를 거칠게 뒤적거리는 부스럭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손에 쥐고 있던 행주를 멈칫했다. 그 방에는 내가 퇴근길에 백화점에 들러 사온 종이 쇼핑백과 내 소지품들이 놓여 있었다. 한지현. 안방문 너머에서 고막을 찢을 듯한 날카로운 호통이 터져나왔다. 시어머니가 방 밖으로 득달같이 뛰쳐나왔다. 그녀의 한 손에는 짙은 회색 알파카 카디건이 쥐어져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구깃구깃해진 결제 영수증이 들려 있었다. 그것은 다가오는 추석을 맞아 내가 친정엄마에게 드리려고 큰맘 먹고 고른 선물이었다. 그녀는 단숨에 내 앞까지 돌진했다. 가슴을 씩씩거리며 거칠게 오르내렸고 시뻘건 루즈를 떡칠한 입술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다. 너 미쳤니? 그녀가 카디건을 거실 테이블 위로 패대기 쳤다.
그 바람에 땅콩 접시가 뒤집히며 바닥으로 쏟아졌다. 80만 원. 내년이 옷조가리 하나에 80만 원을 써? 이도윤이 화들짝 놀라며 자세를 고쳐 앉았다. 엄마, 왜 그래? 무슨 80만 원. 내 잘난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시어머니가 내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다. 손가락 끝이 내 이마를 찌를 듯이 파고들었다. 내가 아까 제 가방이 열려있길래 닫아주려고 봤더니 그 안에 이게 떡하니 들어앉아 있잖니. 80만 원짜리 옷을 지 친정애미 입히겠다고 사온 거란다. 그녀가 획손을 치켜들더니 그 구겨진 영수증을 내 얼굴에 인정사정 없이 집어 던졌다. 얇은 종이조각 모서리가 내 광대뼈를 날카롭게 스치고 지나가 기름때가 얼룩진 거실 바닥 위로 힘없이 떨어졌다. 내가 아주 제정신이 아니구나. 우리 도윤이가 매일 구청에서 민원인들한테 굽실거리며 쥐꼬리만 한 월급 받아오는 거 뻔히 알면서 내가 감히 내 아들 피 같은 돈으로 이런 걸 사서 친정에 갖다 바쳐 시어머니의 악다구니는 갈수록 커져 베란다 유리창이 징징 울릴 정도였다. 이 흡혈귀 같은 년. 시댁돈 빼돌려서 효녀 노릇을 해. 내가 내 허락도 없이 그럴 수 있어? 나는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가만히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제 신용카드로 할부 긁은 겁니다. 내가 입을 열었다. 내 목소리는 소름 끼칠 정도로 차분했다. 내 카드, 시어머니는 기가 막히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야, 너 시집 왔으면 내 돈도 우리 이씨 집안 돈이야. 우리 집에서 밥 처먹고 우리 집에서 잠자면서 내가 들고 다니는 그 명품 가방, 그것도 다 우리 도윤이 돈으로 산 거 아니냐? 그 가방은 내 연말 상여금으로 직접 산 브랜드 백이었지만 나는 그것을 정정할 일말의 기력조차 남아있지 않았다. 당장 이 옷 환불해와 시어머니가 지엄한 명령을 내리며 바닥에 떨어진 영수증을 발끝으로 툭 찼다. 지금 당장 백화점 달려가서 돈으로 바꿔와. 80만 원이면 우리 도윤이 번듯한 정장이 한 벌이다. 촌구석에 처박혀 사는 내 친정애미가 이런 거 입고 나가면 누가 알아주기나 한데? 나이값도 못하고 쯧쯧. 나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환불 안 합니다. 나는 그녀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이미 택 잘랐어요. 뭐라고? 시어머니의 눈이 도깨비처럼 휘번득거렸다. 마치 끔찍한 괴물을 보는 듯한 표정이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나는 발성을 조금 높여 단어 하나하나가 그녀의 고막에 똑똑히 박히도록 또박또박 뱉어냈다. 이거 우리 엄마 드리려고 산 옷이고 절대 환불 안 해요. 어머님 댁 돈은 단돈 1원도 안 썼습니다. 그리고 도윤 씨 월급 말인데요. 어머님은 정말 아드님이 한 달에 얼마 벌어오는지 모르고 이러시는 건가요? 얘야, 미친년이. 시어머니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손을 치켜들었고 곧바로 짜 하는 파열음이 터졌다. 내 고개가 획하고 옆으로 돌아갔다. 왼쪽 뺨이 불에 댄 듯 화탓하게 달아오르며 찌르는 듯한 고통이 번졌다. 미처 고개를 바로잡기도 전에 그녀가 손등으로 다시 한번 내 오른쪽 뺨을 후려갈겼다. 어디서 굴러먹던 근본 없는 년이 그녀가 색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다. 핏발이 선 눈동자가 튀어나올 듯했다. 시어미한테 꼬박꼬박 말대답이야? 내 애미가 널 이따위로 가르쳤니? 이게 시댁 어른을 대하는 태도야? 자식 농사개판으로 지어놓은 내 애미를 대신해서 오늘 내가 내년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으마. 귓가에 삐 하는 날카로운 이명이 맴돌았다. 나는 고개가 돌아간 그 자세 그대로 시어머니의 어깨 너머 소파에 앉아있는 이도윤을 쳐다보았다. 그 남자는 내 시선이 닿자 흠친 몸을 움츠리며 눈을 깔았다. 그러더니 엉거주춤 일어나 시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그녀의 팔뚝을 슬그머니 잡아당겼다. 엄마, 참아. 그만해. 윗집 아랫집에서 다 들어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았다. 원망과 구걸이 뒤섞인 비겁한 눈빛이었다. 지현아, 너도 입 좀 다물어. 엄마가 다 우리 잘 되라고 하시는 말씀인데 넌 왜 불을 지피고 그래? 엄마가 말대답하지 말라시면 그냥 네 하고 들으면 되잖아. 우리 집안 체면이 있지? 그냥 빨리 무릎 꿇고 죄송하다고 사과해. 둥글게 넘어가자. 집안 체면. 그놈의 집안 체면. 나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이 기가 막힌 모자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시어머니는 턱을 빳빳하게 쳐들고 있었다. 지난 3년간 매번 그랬던 것처럼 내가 눈시울을 붉히며 바닥에 납작 엎드려 어머님,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고 빌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이도윤은 안절부절 못하며 내게 눈치를 주었다. 이 모양으로 빨리 사과해라고 재촉하면서 내 안에서 인내심의 끈이 툭 하고 끊어졌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주 천천히 손을 뒤로 뻗어 허리춤을 더듬었다.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당장 꿇어앉지 못해 내 행동을 지켜보던 시어머니가 미간을 팍 후겼다. 나는 앞치마의 매듭을 풀었다. 기름때와 밀가루 반죽이 엉겨붙은 촌스러운 꽃무늬 앞치마가 내 몸에서 스르르 흘러내렸다. 나는 앞치마의 끝자락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쥐었다가 미련 없이 툭 놓아버렸다. 펄럭 툭 앞치마는 채 닦아내지 못한 것을 바닥에 시커먼 기름때 위로 아무렇게나 처박혔다. 나는 허리를 굽혀 바닥에 놔둔고는 영수증을 주워 들고 거실 테이블 위에 내팽개쳐져 있던 알파카 카디건을 챙겨들었다. 그리고 미련 없이 몸을 돌려 현관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한지현, 너 거기 앉서. 시어머니는 1초간 벙쪄 있다가 곧바로 고막이 찢어질 듯한 악을 썼다. 내년이 감히 이 문턱을 넘어? 너 오늘 이 집구석 나가면 2번 다시 들어올 생각 꿈도 꾸지 마라. 나는 구두를 구겨 신고 차가운 현관문 손잡이를 꽉 쥐어 힘껏 아래로 내렸다. 여보. 지현아,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한 이도윤이 사색이 되어 현관 쪽으로 허겁지겁 뛰어왔다. 나는 문을 열어젖히고 밖으로 나갔다. 그리고 두 손으로 문짝을 부여잡고 내 온몸에 체중을 실어 현관문을 아주 쾅소리 나게 사정없이 닫아버렸다. 쾅 하는 굉음이 집안의 모든 소음을 단칼에 잘라냈다. 복도에 쩌렁쩌렁 울린 충격에 센서등이 번쩍하고 켜졌다. 나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엘리베이터의 하행 버튼을 꾹 눌렀다. 오롯이 내 명의로 된 강남구의 내 아파트에 도착했을 즈음엔 이미 창밖이 칠흑처럼 캄캄해져 있었다. 나는 벗은 구두를 가지런히 정리할 생각도 하지 않고 곧장 주방으로 걸어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다. 그리고 얼음물을 커다란 유리잔에 가득 부어 단숨에 들이켰다. 얼어붙을 듯 차가운 액체가 식도를 타고 위장으로 쏟아져 내리자 그제야 화끈거리던 양뺨의 열기가 조금이나마 가라앉는 듯 했다. 나는 서재로 걸음을 옮겨 서랍을 열어젖혔다. 그 안에서 두툼한 서류철 2개를 꺼냈다. 그 안에는 지난 3년간의 모든 카드 명세서, 부동산 전월세 계약서, 그리고 통장 거래 내역서가 빼곡하게 철해져 있었다. 의자를 빼고 앉아 첫 번째 서류철을 펼쳤다. 마포구 아파트. 전용 면적 120제곱미터. 현재 거주자, 조정숙.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의 임차인欄에는 내 이름 석자가 또렷하게 적혀 있었다. 그 아래 특약사항에는 흑백의 활자로 아주 명확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전세 보증금 3억 원. 그것은 내가 결혼 전 회계법인에서 7년 동안 피토하며 야근을 해가며 모은 내전 재산이었다. 결혼을 앞두고 시어머니는 살던 다세대 주택에 물이 샌다며 눈물바람을 뺐고 이도윤은 내 발밑에 무릎을 꿇고 평생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호강시켜 주겠다고 맹세했었다. 나는 그 알량한 눈물과 맹세에 속아 그 피 같은 돈을 헐었고 내 명의로 그 비싼 마포구 아파트를 계약해 시어머니가 입주하도록 해준 것이다. 하지만 기가 막힌 현실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어 은행 앱에 접속했다.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거래 내역을 조회했다. 매월 15일 250만 원 자동이체 출금. 그것은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마포구 아파트의 월세였다. 매월 20일 60만 원 자동이체 출금. 그것은 마포구 아파트의 관리비와 전기, 가스, 수도 요금 대납액이었다. 이번에는 신용카드 가족카드 청구서를 열었다. 이번 달 누적 결제 금액 520만 원 후 그 내역 안에는 스크린 골프장 회원권, 강남 피부과 VIP 시술 패키지, 그리고 백화점에서 수십만 원씩 긁어댄 자잘한 결제건들이 빼곡히 들어차 있었다. 나는 이도윤의 급여 통장으로 화면을 넘겼다. 그 인간이 구청 공무원이라 저금리 신용대출을 받기 위해 그 이름이 필요했고
그래서 이 통장은 줄곧 내 관리를 받아왔다. 지난달 입금액 9청 급여 250만 원. 출금 내역 자동차 할부금 80만 원. 개인 마이너스 통장 이자 및 원금 상환 120만 원. 통신비 등 잡비 30만 원. 월말 잔액 20만 원. 한 달에 뼈 빠지게 일해서 250만 원을 벌어오는 아들. 그리고 그 아들의 어미는 매달 며느리의 카드로 500만 원을 펑펑 긁어대며 며느리가 낸 보증금과 월세로 굴러가는 최고급 아파트에서 상전 노릇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불과 몇 시간 전 그 고상하신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코앞에 삿대질을 해대며 흡혈귀라고 악다구니를 썼다. 스마트폰 화면에 찍힌 그 지긋지긋하고 혐오스러운 숫자들을 빤히 내려다보았다. 가슴속에 무겁게 얹어있던 커다란 돌덩이가 순식간에 증발해 버린 것 같았다. 그 자리를 대신 채운 것은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차갑고 명석한 이성이었다. 카드사 앱의 관리 페이지를 열어 끝자리 492번 가족카드를 선택했다. 카드관리 메뉴를 누르고 정지 및 해지 버튼을 터치했다. 화면에 안내 메시지가 떴다. 해당 카드를 정말 해지하시겠습니까? 해지 후에는 거래를 복구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확인을 꾹 눌렀다. 다음은 끝자리 7103번 대형마트 체크카드. 해지. 그리고 대망의 자동이체 해지. 마포구 아파트의 모든 전기, 가스, 수도 요금과 인터넷 통신비 대납 설정을 몽땅 취소했다. 매달 빠져나가던 250만 원의 월세 자동이체 역시 흔적도 없이 삭제해버렸다. 이 모든 작업을 끝마치고 벽에 걸린 시계를 보았다. 밤 8시 30분. 나는 마포구 아파트 집주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기도 전에 상대가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한 선생님이신가요? 안녕하세요, 사장님. 늦은 시간에 연락드려 죄송합니다. 내 목소리는 내 예상보다 훨씬 더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다. 저천 2호 임차인 한지현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계약 해지요? 아니, 한 선생님, 아직 계약 기간이 1년이나 남았잖아요. 지금 당장 방을 빼시면 계약서상 위약금을 꽤 물어내셔야 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계약서 명시된 대로 위약금 제하고 계산해 주세요. 나는 계약서의 위약금 조항을 소리 나게 넘겼다. 남은 보증금은 제가 처음 계약할 때 등록해둔 제 계좌로 반환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아, 그리고 이번 달부터는 250만 원 월세 입금 안 할 겁니다. 아이고, 선생님. 그러시면 곤란하죠. 집주인의 목소리가 다급해졌다. 선생님이 월세를 끊어버리시면 지금 그 집에 살고 있는 그 늙은 사모님은 어떡합니까? 그건 사장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죠. 나는 차가운 마루 바닥에 등을 기대고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저는 이미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월세 지급도 멈췄습니다. 임대인이신 사장님께서는 이제 그 집에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거주자에게 퇴거 명령을 내리실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장님이 그 거주자를 내쫓지 않아서 다음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건 온전히 사장님 손해입니다. 그동안 발생하는 손해액은 제 보증금에서 까셔도 무방합니다만 제 조언을 드리자면 하루빨리 명도 소송을 걸고 쫓아내시는 게 사장님 신상에 이로우실 겁니다. 집주인은 산전수전 다 겪은 눈치 빠른 사업가였다. 내 말의 의도를 단박에 알아챘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한 선생님. 그 집안에 무슨 우환이 생기신 모양이네요. 그가 혀를 끌끌 찼다. 좋습니다. 명의자인 임차인이 직접 요구한 데다 월세 미납 문제도 얽혀 있으니 내일 당장 부동산 중개인 대동해서 그 집으로 찾아가 보겠습니다. 만약 그 노인네가 안 나가겠다고 버티면, 방을 안 빼겠다고 버티면 곧장 경찰 부르시고 강제 퇴거 집행하세요. 내가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다. 절대 인정사정 봐주지 마세요, 사장님. 그 인간들, 빈대처럼 들러붙을 줄만 알지 사장님한테 줄 돈 단돈 10원 한 장 없는 인간들입니다. 전화를 끊고 몸을 일으켜 현관으로 향했다. 원래 이 도어록에는 이도윤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었고 보조 비밀번호도 그 자식의 생일로 설정되어 있었다.
나는 스마트 도어록의 건전지 덮개를 열고 초기화 버튼을 길게 눌렀다. 도어록에서 관리자 비밀번호를 인증해주세요 하는 기계음이 흘러나왔다. 나는 기존 비밀번호를 눌러 시스템 설정으로 진입했다. 등록된 모든 사용자의 지문을 삭제합니다. 확인 완료. 마스터 비밀번호를 변경합니다. 나는 사랑하는 우리 친정엄마의 생년월일을 꾹꾹 눌렀다. 확인 완료. 마지막 설정까지 끝낸 나는 덮개를 닫고 이중 안전고리까지 철컥 걸어 잠갔다. 밤 11시 30분. 현관문 밖에서 터덜터덜 걷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리더니 내 집문 앞에 멈춰섰다. 이어서 도어록 터치패드에 불이 들어오는 전자음이 울렸다. 비밀번호가 틀렸습니다. 밖에 발소리가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곧이어 지문 인식기에 손가락을 거칠게 비벼대는 소리가 났다. 등록되지 않은 지문입니다. 밖에 선 불청객은 결국 참지 못하고 현관문을 쾅쾅 두들겼다. 지현아. 한지현, 철문을 넘어 이도윤이 목소리를 꾹 짓눌러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문 열어. 너 비밀번호 바꿨어? 한밤중에 진짜 미쳤어. 나는 현관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 우두커니 서서 문틈 아래로 어른거리는 시커먼 그림자를 내려다보았다. 손에 쥐고 있던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이도윤이건 전화였다. 나는 가차없이 무음으로 돌리고 신발장 위에 스마트폰을 툭 던져두었다. 부재중 전화를 알리는 빨간색 알림 숫자가 미친 듯이 치솟기 시작했다. 문 열라고. 나 내일 새벽같이 구청 출근해야 한단 말이야. 너 진짜 이럴래? 그는 이웃집 사람들이 깨어날까 봐 잔뜩 쫄보처럼 목소리를 죽여가며 문 밖에서 꾀꾀거렸다. 엄마가 홧김에 손찌검 좀 한 거 가지고 그래? 그게 남편을 집구석에도 못 들어오게 할 일이야? 쪼잔하게 진짜. 문 너머로 찌질하게 징징대는 소리를 듣고 있자니 분노라는 감정조차 사치스럽게 느껴졌다. 그는 밖에서 20여 분을 더 지랄발광을 하다가 내가 끝끝내 먼지 한 톨의 반응도 보이지 않자 현관문을 걷어차며 쌍욕을 내뱉고는 멀어졌다. 새벽 1시, 그 인간에게서 마지막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나 오늘 찜질방에서 잔다. 한지현, 너 내일 당장 구청으로 와서 싹싹 빌어. 안 그러면 나 절대 너 용서 안 할 줄 알아? 나는 그 어처구니 없는 문자를 쳐다보며 답장 입력창에 글자를 몇 개 쳤다가 전부 지워버렸다. 저런 벌레만도 못한 인간에게 단 한 글자라도 타이핑하는 시간이 아까웠다. 나는 휴대폰 전원을 아예 꺼버리고 침실로 들어가 단잠에 빠져들었다. 3일 뒤. 오전 10시. 나는 회사 내 자리에 앉아 지난 분기 재무제표를 꼼꼼히 대조하고 있었다. 책상 위에 올려둔 스마트폰이 지잉지잉 진동을 울렸다. 화면에는 마포구 아파트 집주인의 이름이 떠 있었다. 통화 버튼을 누르고 스피커폰으로 전환했다. 한 선생님의 집주인의 목소리에는 설명하기 힘든 묘한 흥분과 긴장감이 뒤섞여 있었다. 저 지금 부동산 중개인 대동에서 선생님 시어머니 댁 문 앞에 와 있습니다. 하도 초인종을 눌러도 묵묵부답이길래 제가 비상 마스터키로 그냥 문 따고 들어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즉각 고막을 후벼 파는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안 봐도 비디오였다. 당신들 누구야? 남의 집에 누가 함부로 기어 들어오래. 당장 안 나가? 경찰 부르기 전에 꺼져. 시어머니 조정숙의 표독스러운 악다구니가 스피커폰을 뚫고 나올 기세였다. 조정숙 씨, 진정하시죠. 집주인의 목소리는 더없이 건조하고 사무적이었다. 저 이 아파트 집주인입니다. 오늘 찾아온 건 다름이 아니라 이 증명이자인 임차인 한지현 씨가 어제부로 임대차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했고 이번 달 월세 지급도 전면 중단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통보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슨 갯벼다귀 같은 소리야. 시어머니가 길길이 날뛰었다. 임차인은 무슨 얼어 죽을 임차인. 여기 우리 아들 집이야. 우리 아들이 피땀 흘려번 돈으로 매달 월세 내고 있는데 그 미친년이 뭔데 계약을 해지해 말아야. 말 조심하시죠, 아주머니. 법적 계약서에 아주 또렷하게 한지현 씨 이름 석자 박혀 있고 3억 원 보증금도 한지현 씨 명의 통장에서 고스란히 이체됐습니다. 집주인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그녀의 말을 잘라먹었다.
한지현 씨가 이미 월세를 끊어버렸다고요. 법적 절차대로 딱 일주일 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방 안 빼면 경찰 대동해서 명도 소송 강제 집행 들어갑니다. 아주머니 짐짝들 복도에 다 내동댕이 쳐지는 꼴 보기 싫으면 알아서 기어 나가세요. 어디 한번 해봐. 당신 내 아들이 누군지 알아? 내 아들이 구청에서 일하는 어엿한 공무원이야.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말해서 당신 집구석 당장 압류 딱지 붙여버릴 테니까 두고 봐. 마음대로 해보십시오. 집주인이 코방귀를 뀌었다. 구청 공무원이면 남의 비싼 아파트에 월세도 안 내고 무단 침입해서 살아도 됩니까? 내 알바 아니고 통보는 깍듯이 했으니 알아서 방 비우세요. 다음 주 수요일에 뵙겠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현관문이 쾅 닫히는 파열음이 들리고 집주인이 다시 전화를 귓가로 가져다 댄 듯했다. 한 선생님, 상황 다 들으셨죠? 네, 아주 똑똑히 들었습니다. 험한 꼴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어요. 사장님, 내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아이고, 그 노인의 펄쩍펄쩍 뛰면서 얼굴이 허옇게 질렸다가 뻘겋게 달아오르는 꼴이 아주 볼만하더라고요. 아무튼 뒤처리 절차는 제가 깍듯이 밟아놓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채 5분도 지나지 않아 내 스마트폰 액정이 미친 듯이 번쩍거리기 시작했다. 발신자 표시, 시어머니, 수신 거부. 2초 뒤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수신 거부. 또다시 전화. 나는 아예 스마트폰을 무음 모드로 바꿔 서랍장 깊숙이 처박아 버렸다. 오후 내내 서랍 속에서 징 하는 미세한 진동음이 끊임없이 새어나왔다. 퇴근 직전 서랍을 열어 화면을 확인해 보았다. 99통의 부재중 전화. 거기에 음성 메시지가 10여 개나 쌓여 있었지만 나는 그것을 재생해 볼 티끌만한 흥미조차 느끼지 못했다. 밤 8시,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막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접시에 담아냈을 때였다. 현관 쪽 월패드에서 신경질적이고 날카로운 비프음이 연달아 울려 퍼졌다. 나는 느긋하게 다가가 모니터를 켰다. 초인종 카메라 화면에는 시어머니와 이도윤이 내 집문 앞에 진을 치고 있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시어머니의 머리는 산발이 되어 있었고 평소 고상한 사모님인 척하던 그 우아한 자태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초인종 버튼을 뚫어져라 꾹 누른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도어록을 쾅쾅 내리치고 있었다. 한지현, 너 당장 기어 나오지 못해.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독사 같은 년아. 문 열어. 그녀가 아파트 복도가 떠나가라 짐승처럼 울부짖었다. 그녀 뒤에 서 있는 이도윤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팔뚝을 잡아 끌고 있었다. 엄마, 제발 소리 좀 지르지 마. 앞집 옆집 사람들 다 나와서 보잖아. 내가 이웃집 눈치를 왜 봐. 아주 동네방네 다 떠들어서 이 쌍년의 진짜 미친년 얼굴을 다 까발려줄 테다. 시어머니가 이도윤의 손을 신경질적으로 뿌리치더니 한 발짝 앞으로 나서며 묵직한 현관문을 발로 쾅 걷어찼다. 당장 문 열어. 내가 아주 간땡이가 부었지? 내 카드 정지시켜. 내 집구석 월세를 끊어. 내년이 약을 잘못 처먹었어? 이따위 수작 부리면 내가 눈 하나 깜짝할 줄 알아? 지금 당장 집주인한테 전화 걸어서 방 빼는 거 무효라고 해. 내 말 안 들려. 나는 그 역겨운 꼬라지를 화면 너머로 차갑게 응시하며 월패드의 녹화 버튼을 눌렀다. 옆집 아주머니가 슬며시 현관문을 열고 반쯤 몸을 내밀어 동정을 살폈다. 시어머니는 즉각 아주머니를 향해 삿대질을 하며 쏘아붙였다. 뭘 야려봐. 시어미가 버릇없는 며느리년 훈육하는 거 처음 봐? 아주머니는 기겁하며 쾅소리 나게 문을 닫아버렸다. 그리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며 정복을 입은 경찰관 2명이 걸어 나왔다. 옆집 아주머니가 층간소음과 주거침입으로 경찰에 신고한 것이 분명했다. 무슨 일입니까? 어느 분이 복도에서 이렇게 소란을 피우시는 거죠? 앞장서갔던 경찰관이 바디캠을 켜며 다가왔다. 시어머니는 경찰을 보자마자 마치 동아줄이라도 잡은 양 득달같이 달려들었다. 아이고, 경찰 양반. 아주 때맞춰 잘 오셨소. 당장 이 문짝 좀 부수고 열어줘요. 이 안에 처박혀 있는 며느리년이 우리 집 재산 다 빼돌려 훔쳐가고선
비밀번호까지 싹 바꿔서 내 아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생기게 했다니까요. 경찰관은 혐오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한 걸음 물러났다. 문패를 한번 확인하고는 이도윤을 향해 물었다. 선생님이 이 집 거주자이십니까? 이도윤의 얼굴은 터질 듯이 붉어졌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글송글 맺혔다. 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제 아내 명의의 집인데요. 저희가 그 부부 싸움을 좀 해서요. 가정 불화는 집안에 들어가서 두 분이 해결하셔야지. 공동주택복도에서 이렇게 고성방가하며 다른 입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면 어떡합니까? 경찰관이 엄중하게 경고했다. 지금 벌써 새 가구에서 시끄럽다고 민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당장 철수하지 않으시면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 소란죄로 즉각 연행하겠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눈을 홉뜨며 악을 썼다. 무슨 개코 같은 소란죄야. 내 며느리 집구석에 내 발로 찾아왔는데 내가 왜... 엄마. 제발 그 입 좀 닥쳐. 이도윤이 갑자기 정신줄을 놓은 사람처럼 머리를 쥐어뜯으며 괴성을 질렀다. 그 순간 시끄럽던 복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내려앉았다. 이도윤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덜덜 떨다가 자신을 한심하게 쳐다보는 경찰들의 시선을 받으며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다. 식탁 위에 올려둔 내 스마트폰 화면이 밝아졌다. 이도윤이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집어들고 통화 버튼을 슬라이드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여보. 이도윤의 목소리는 콧물이 범벅된 듯 징징대는 울음기와 노골적인 공포로 점철되어 있었다. 전화기 너머로는 경찰관의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치직거리는 잡음까지 선명하게 들렸다. 지현아, 전화 받았구나. 제발 문 좀 한 번만 열어주면 안 될까? 지금 우리 앞에 경찰도 와 있고 이웃들도 다 쳐다보는데 나 진짜 미쳐버릴 것 같아. 쪽팔려서 죽을 것 같다고. 나는 여전히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엄마가 요 며칠 갱년기 때문에 예민해지셔서 홧김에 당신한테 실수하신 거야? 우리 부부 사이에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굴어? 그가 앞뒤가 맞지 않는 소리로 찌질하게 구걸했다. 아까 집주인이 와서 일주일 안에 방 빼라고 윽박 지르고 가지 않나? 엄마 신용카드도 싹 다 막혔다며. 당신이 월세 끊어버리고 날 길바닥으로 내쫓으면 우리 가족은 도대체 어디로 가서 살라는 거야? 지금 서울 바닥에 전세 구할 곳이 어딨는지 당신도 뻔히 잘 알잖아. 여보, 내가 이렇게 무릎 꿇고 빌게. 제발 문 좀 열어. 우리 일단 집 안에 들어가서 얼굴 보고 얘기하자. 문 밖에서 파르르 떨리는 목소리로 비굴하게 읍소하는 그 남자의 꼴을 가만히 듣고 있었다. 불과 3일 전만 해도 그놈의 집안 체면을 운운하며 내게 바닥에 엎드려 사죄하라고 윽박 지르던 그 위선적인 자식이 말이다. 나는 월패드의 마이크 버튼을 눌렀다. 내 차갑고 냉정한 목소리가 두꺼운 철문을 뚫고 복도 전체에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지게 만들었다. 반지하 단칸방이나 알아보러 다녀. 내가 똑박똑박 말했다. 당신들 그 천박한 수준에는 햇빛도 안 드는 곰팡이 핀 반지하 방이 딱 어울리니까. 그 자식이 또박또박 대꾸할 틈조차 주지 않고 나는 즉시 마이크 통신을 툭 끊어버렸다. 식탁으로 돌아온 나는 포크로 알리오 올리오 파스타를 먹음직스럽게 돌돌 말아 입안에 쏙 밀어넣었다. 마늘 향이 은은하게 퍼지는 파스타의 간은 아주 완벽했다. 이튿날 아침 서울 하늘에는 추적추적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다. 나는 어젯밤 깨끗하게 비워낸 파스타 빈 접시를 식기세척기에 집어넣고 짙은 쥐색에 세련된 맞춤 정장으로 갈아입었다. 한 손에 가방을 든 채 늘 그렇듯 정시에 집을 나섰다. 지하철 2호선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강남역에 나를 토해냈고 나는 지난 수많은 평일의 출근길이 그러했듯 띡 하고 교통카드를 찍은 뒤 개찰구를 빠져나왔다. 그리고 회사가 위치한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30층짜리 전면 유리 빌딩을 향해 당당한 걸음을 내디뎠다. 제가 근무하는 재무부는 15층에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반, 부서 예산품에서 2건을 막 검토하고 났을 때 책상 위 내선 전화가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재무부 한지현 대리님 맞으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1층 로비 안내데스크 직원의 목소리에는 당황하고 억눌린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한 대리님,
지금 당장 1층으로 좀 내려와 주실 수 있나요? 대리님 시어머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로비에서 너무 흥분한 상태로 난동을 피우고 계셔서요. 보안요원들도 통제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수화기를 쥔 제 손가락에 가볍게 힘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내려갈게요. 전화를 끊고도 저는 바로 일어서지 않았습니다. 책상 맨 아래 서랍을 열어 어젯밤 미리 준비해둔 검은색 하드커버 파일철을 꺼내 팔에 끼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1층에 도착한 엘리베이터 문이 양쪽으로 스르르 열렸습니다. 문이 채 다 열리기도 전에 대리석 바닥을 타고 앙칼지고 날카로운 곡소리가 엘리베이터 안까지 쩌렁쩌렁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동네 사람들, 여기 좀 보소. 이 회사에 어떤 독사 같은 년이 숨어 있는지 다들 똑똑히 보란 말이오. 저는 엘리베이터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로비 한가운데 보안 게이트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두세 겹으로 빽빽하게 둘러서 있었습니다. 방문객들뿐만 아니라 사원증을 목에 건 직원들도 수두룩했습니다. 제복을 입은 보안요원 2명이 진땀을 뻘뻘 흘리며 한가운데 서서 허공에 두 손을 접고 있었지만 바닥에 주저앉은 사람의 몸에는 감히 손도 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조정숙은 거울처럼 매끄러운 로비 대리석 바닥에 체면도 없이 털썩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짙은 보라색 트렌치코트를 입은 그녀는 일부러 헝클어뜨린 듯한 산발을 한 채 두 손으로 자기 가슴팍을 퍽퍽 소리가 나도록 쳐대고 있었습니다. 우리 불쌍한 아들이 구청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돈 벌어왔더니 거머리 같은 년을 마누라로 얻었지 뭐요. 시어머니는 턱을 쳐들고 구경꾼들을 향해 악을 쓰며 하소연했습니다. 공들인 화장 위로 눈물과 콧물이 범벅되어 있었습니다. 이 독한 년이 내 아들 피 같은 돈을 다 빼돌린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우리 늙은 부부를 길바닥에 나앉게 생기게 했다니까요. 밥 한 끼도 안 차려주더니 아예 집구석 현관문 비밀번호를 싹 다 바꿔버렸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요. 네. 이게 며느리가 돼서 할 짓이냐고. 구경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번졌습니다. 싸늘하고 의아한 시선들이 무리속을 교차했습니다. 체면과 장유유서를 목숨처럼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시어머니가 며느리의 직장까지 쳐들어와 깽판을 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며느리에 대한 사회적 공개 처형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만약 3일 전이었다면 저는 수치심에 온몸을 덜덜 떨며 당장 뛰어가 그녀의 입을 틀어막고 바닥에 무릎을 꿇은 채 제발 목소리 좀 낮춰달라고 애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인파의 가장자리에 고요히 서서 고래고래 악을 쓰느라 시뻘겋게 달아오른 그녀의 얼굴을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한지현. 그 천하의 몹쓸 년 어디 숨었어. 당장 내 앞에 끌고 와.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옆에 서 있던 젊은 안내데스크 직원의 팔뚝을 덥석 부여잡았습니다. 길게 기른 손톱이 직원의 맨살을 파고들 지경이었습니다. 당장 너희 회사 대표 불러와. 너희 사장한테 이 회사에 어떤 물건이 앉아있는지 똑똑히 보여줘야겠어. 어머님. 제가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층고가 높은 로비의 울림 덕분에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의 귀에 또렷하게 꽂혔습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목소리가 들려온 쪽으로 고개를 돌렸고 저를 발견하자마자 마치 홍해가 갈라지듯 양옆으로 물러서며 길을 터주었습니다. 시어머니가 획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저에게 꽂히는 순간 두 눈의 분노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그녀는 잡고 있던 직원을 거칠게 밀쳐내고 구두 굽소리를 내며 기세등등하게 저를 향해 돌진해 왔습니다. 이 샹년아. 이제야 기어 나오냐. 그녀가 짐승처럼 포효하며 제 뺨을 후려치기 위해 오른손을 허공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저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의 손바닥이 제 얼굴에 닿기 직전 왼손을 뻗어 그녀의 손목을 아주 정확하게 낚아챘습니다. 이거 안 놔. 시어머니는 제가 감히 반항할 줄은 꿈에도 몰랐던 듯 흠칫 놀라더니 이내 악착같이 발버둥을 쳤습니다. 너 미쳤니? 감히 시어미 손목을 잡아. 내가 아주 죽고 싶어 환장을 했구나. 저는 서늘한 눈으로 그녀를 내려다보며 손을 놓기는커녕 오히려 더 꽉 움켜쥐었습니다. 여기는 제 직장 로비입니다. 어머님 사시던 그 마포구 아파트 안방이 아니고요.
저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또박또박 내뱉었습니다. 한 번만 더 손 찍어 마시려 들면 보안요원 불러서 당장 밖으로 끌어내라고 할 겁니다. 그것도 모자라 대중 앞에서의 폭행죄로 경찰에 신고할 거고요. 이 많은 눈앞에서 현행범으로 수갑차고 경찰차에 타셔야 속이 시원하시겠어요? 시어머니의 행동이 뚝 멎었습니다. 일말의 동요도 없는 제 눈동자를 마주치자 그 기고만장하던 기세가 순식간에 꺾였습니다. 그녀는 신경질적으로 제 손을 뿌리치고는 가슴을 벌떡이며 거칠게 숨을 쉬더니 벼랑간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며 다시 한번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동네 사람들 이것 좀 보소. 며느리가 시어미를 패내 그녀가 대리석 바닥을 쾅쾅 내리치며 새로운 레퍼토리로 생떼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집 돈 다 훔쳐간 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어른까지 치려고 드네. 하늘도 무심하시지. 이 근본 없고 독한 년한테 벼락도 안 내리시고 뭐 하십니까? 주변의 수군거림이 한층 더 커졌습니다. 구경하던 연세 지긋한 미화원 아주머니 몇 명은 이미 명백한 비난의 눈초리로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꼿꼿이 서서 바닥에서 진상을 부리는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이 씨 집안 돈을 훔쳤다고 하셨죠. 제가 도윤 씨 피 같은 돈을 빼돌렸다고요. 저는 팔에 끼고 있던 검은색 파일철을 손에 쥐었습니다. 어머님이 오늘 제 직장 동료들에게 우리 집 재무 상태를 만천하에 알리시려고 친히 행차하셨으니 어디 한번 10원짜리 하나까지 확실하게 계산해 볼까요? 저는 파일철의 잠금 장치를 열고 맨 위에 철해진 A4 용지 뭉치를 빼냈습니다. 이도윤, 서울시 노원구청 7급 공무원. 저는 종이에 적힌 숫자들을 내려다보며 월말 결산 보고서를 읽듯 지극히 건조한 목소리로 읊었습니다. 지난달 실수령액 급여 250만 원 맞죠, 어머님? 시어머니의 곡소리가 1초 정도 멈칫했습니다. 시선이 불안하게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바로 목에 핏대를 세우며 악을 썼습니다. 그게 뭐 어때서? 우리 아들은 철밥통이야. 나라에서 꼬박꼬박 나오는 250만 원. 저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거기서 매달 나가는 자동차 할부금 80만 원, 개인 마이너스 통장 원금 및 이자 상환 120만 원을 공제하면 어머님 아드님이 지난달 이 집구석에 가져다준 장부상 수익은 딱 20만 원입니다. 그 20만 원마저 자기 사회인 야구 장비 사는데 다 긁어버린 결제 내역까지 여기서 낱낱이 읊어드릴까요? 로비 안을 가득 채우던 웅성거림이 순식간에 잦아들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귀가 제가 부르는 숫자에 쏠려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를 한 장 넘겼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저는 바닥에 앉아있는 시어머니를 향해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조정숙 씨, 어머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마포구 아파트, 전세 보증금 3억 원, 그거 제가 결혼 전 회계법인에서 7년 동안 피토하며 야근해서 모은 적금에다가 우리 친정엄마가 시골 과수원 팔아서 보태주신 돈입니다. 그 돈에 어머님 아들 돈 단돈 10원이라도 들어갔습니까? 시어머니가 바닥에서 펄쩍 뛰어오르더니 제 코앞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시집 올 때 들고 온 거면 당연히 우리 이씨 집안 재산이지. 내가 우리 아들이랑 혼인신고를 했으면 내 돈도 내 아들 돈이야. 내가 마음대로 방 빼서 그 큰 돈을 들고 튀었는데 그게 도둑질이 아니고 뭐야. 웃음조차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가 막힐 노르디였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쓴 돈 말씀하시니 잘 되네요. 저는 파일철에서 아주 길게 이어진 은행 거래 내역서를 하나 뽑아 들었습니다. 바로 그 끝자리 4922번 가족카드 청구서였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누가 진짜 누구 피를 빨아먹고 살았는지 한번 따져볼까요? 저는 내역서를 쥐고 한 걸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시어머니는 무의식적으로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올해 1월 어머님이 제 가족카드로 강남 피부과에서 결제하신 리프팅 시술 패키지 350만 원. 3월 명동 백화점에서 명품 가방 2개 긁으신 거 420만 원. 5월 어머님 골프 동호회 가입비 제 카드로 긁으신 거 200만 원. 당장 지난주에 교회 권사님들이랑 제주도 여행 가셔서 쓰신 항공권, 호텔비, 그리고 면세점 쇼핑 대금 180만 원 전부 제 통장에서 자동이체로 빠져나갔습니다. 제가 항목을 하나씩 읽어 내려갈 때마다 로비 안의 공기는 얼어붙을 듯 고요해졌습니다.
시어머니를 바라보는 직원들의 눈빛은 어느새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에서 경악과 숨길 수 없는 경멸로 변해 있었습니다. 조정숙 씨, 저는 파일철을 탁 덮으며 수치심에 시뻘겋게 피가 몰린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어머님 아들은 한 달에 250 벌어오는데 어머님은 매달째 돈 500만 원을 펑펑 쓰셨죠. 제가 낸 보증금으로 비싼 아파트 깔고 앉아서 제 카드로 피부과 다니시면서 며느리한테는 명절날 바닥에 쭈그려 앉아 4시간 동안 동태전이나 부치게 만드셨고요. 그러고는 제가 우리 친정엄마한테 80만 원짜리 카디건 하나 사드렸다고 제 면상에 대고 흡혈귀라고 욕을 해대셨죠. 로비 안에는 쥐 죽은 듯한 정적만이 감돌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기세등등하게 날뛰던 시어머니는 이제 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진 산소 부족한 물고기처럼 입만 뻐끔거릴 뿐 제대로 된 반박 한마디 내뱉지 못했습니다. 공들여 칠한 시뻘건 루즈가 그 순간만큼은 한없이 우스꽝스러워 보였고 극도의 수치심과 분노에 찬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경련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건 다 내년이 나를 모함하려고 지어낸 헛소리야. 그녀가 한참을 씩씩거리다 겨우 목소리를 쥐어짜냈지만 방금 전에 그 위풍당당함은 온데간데였고 덜덜 떨리는 허세뿐이었습니다. 내가 종이 쪼가리 몇 장 들고 나와서 나불대면 남들이 다 믿어줄 줄 알아? 이 입만 열면 거짓말인 엄마. 로비 회전문 쪽에서 숨이 턱까지 차오른 다급한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이도윤이 헐떡거리며 유리 회전문을 밀치고 뛰어들어왔습니다. 구청에서 부랴부랴 반차를 내고 달려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평소 그토록 신경 쓰던 넥타이는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비 오듯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이도윤을 발견하자 시어머니는 구세주라도 만난 듯 득달같이 달려가 그의 팔뚝을 부여잡고 다시 한번 눈물을 쥐어짜냈습니다. 도윤아, 내가 데리고 온 저 못된 년 좀 봐라. 전현이 이 많은 사람 앞에서 내 어미를 능욕하잖니. 가짜 장부 들고 와서 우리 집안 망신을 다 시키고 있는데 넌 뭐해? 당장 전현 버르장머리 안 고치고. 이도윤은 제 맞은편에 서서 직원들의 구경거리가 된 자기 엄마를 한 번, 그리고 제 손에 들린 내역서를 한 번 번갈아 보더니 뺨 근육을 파르르 떨었습니다. 극도의 난처함과 무너진 허영심, 그리고 분노가 뒤섞인 표정에 그의 이목구비가 일그러졌습니다. 그가 성큼성큼 제 앞으로 다가와 억누른 목소리로 위협하듯 으르렁거렸습니다. 한지현, 너 도대체 여기서 무슨 짓이야? 쪽팔린 줄도 몰라? 당장 그딴 거 다 집어넣고 엄마한테 사과해. 쪽팔려야 할 사람이 누군데 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좀 해. 이도윤이 수군거리는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힐끔 살피더니 상체를 바짝 숙이고는 우리 세 사람에게만 들릴 정도로 목소리를 깔고 이빨을 꽉 깨물었습니다. 내가 전세방 빼버리고 카드 정지시키면 내가 쫄 줄 알아? 우리 아직 법적으로 부부야. 내가 계속 이딴 식으로 막 나가면 나 당장 법원에 이혼 소송 걸고 재산 분할 청구할 거야. 잊었어. 내가 낸 보증금 3억이랑 내 강남 아파트, 그거 다 혼인 기간 중에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으로 들어간다고. 내가 날 막다른 골목으로 몰면 같이 죽는 수밖에 없어. 너한테 단돈 10원 한 장 안 남겨줄 테니까 두고 봐. 그는 도박을 걸고 있었습니다. 제가 여자라는 이유로 그 알량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되도 않는 법적 용어에 덜컥 겁을 먹을 거라고 착각한 겁니다. 예전처럼 조용히 이를 덮기 위해 굽히고 들어갈 거라 믿어 의심치 않았겠죠. 저는 3년 동안 한 침대를 썼던 이 남자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자기 것이 아닌 걸 탐내어 기를 쓸 때 인간의 표정이 얼마나 추악하고 역겨워질 수 있는지 똑똑히 깨달았습니다. 저는 들고 있던 파일철을 맨 마지막 장까지 쫙 펼쳤습니다. 이도윤 이전은 그의 두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아주 또박또박 짚어주었습니다. 너 혹시 까먹었니? 우리 혼인 신고하기 전에 내가 기어코 쓰게 만들었던 그 혼전 재산 계약서 말이야. 이도윤의 얼굴이 순식간에 시멘트처럼 굳어버렸습니다. 그 계약서에 아주 선명하게 적혀 있지? 내 특유 재산은 내 놈과 털끝만큼도 상관없다고. 그뿐인 줄 알아. 저는 파일철에서 은행 직인이 쾅 찍힌 이체 내역서를 뽑아내 그의 가슴팍을 퍽 소리 나게 쳤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내가 내 계좌 관리해준다는 핑계로 매달 생활비 통장에서 내 엄마 차명 계좌로 50만 원씩 슬쩍 빼돌렸잖아. 3년치 긁어 모으니 총 1,800만 원이더라. 나는 구청 7급 공무원 나으리께서 이렇게 좀도둑처럼 돈세탁 투잡을 뛰고 계시는 줄은 꿈에도 몰랐네. 그 이체 내역서가 그의 가슴을 타고 스르르 미끄러져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이게 바로 전형적인 부부 공동재산 은닉이야. 법정에서는 이런 걸 악의적인 재산 은닉이라고 부르지. 그의 낯빛이 잿빛으로 질리며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는 것을 저는 통쾌하게 감상했습니다. 내가 이혼 소송을 걸겠다고? 수고할 필요 없어. 이혼 소장. 오늘 오후에 너희 구청으로 바로 송달될 거니까? 너 한 푼도 없이 맨몸으로 쫓겨나는 건 당연한 거고 내가 빼돌린 그 1,800만 원에 대해서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들어갈 거야. 그리고 어머님, 저는 그 옆에서 혼이 나간 듯 얼빠져 있는 조정숙 씨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제 뺨에 날아들었던 그 수많은 손찌검, 전부 다 위자료로 싹 다 환산해서 소장에 아주 구구절절 적어 넣을 테니 각오하세요. 저는 미련 없이 몸을 돌렸습니다. 그 기가 막힌 모자 따위는 더 이상 제 시선에 담을 가치도 없었습니다. 보안요원님, 저는 곁에서 입을 떡 벌리고 구경하던 보안요원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여기 이 아주머니랑 이 남자는 저희 회사 직원도 아니고 외부 손님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로비에서 계속 얼쩡거리면 주거침입 및 업무방해로 즉시 112에 신고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한 대리님, 보안요원이 곧바로 자세를 고쳐 잡으며 무전기를 들고 성큼성큼 다가왔습니다. 저는 하이힐 소리를 또각또각 내며 인파를 가르고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로비 안은 정막에 휩싸여 오직 제 구두 굽소리만이 차갑게 울려 퍼졌습니다. 등 뒤로는 이도윤의 발악하는 듯한 낮은 욕설과 또다시 악을 쓰며 드러누우려는 시어머니를 거칠게 잡아끄는 신랑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꾹 참고 있던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법적 절차는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튿날 오후, 저는 강남 최고급 이혼 전문 로펌의 회의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제가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선임한 대표 변호사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지현 씨, 제공해주신 증거자료가 아주 완벽하네요. 변호사가 금태 안경을 치켜올리며 제가 꼼꼼하게 정리해온 두툼한 신용카드 명세서, 이체 내역서, 그리고 현관문 밖에서 시어머니가 난동을 피우던 월패드 녹화 영상을 훑어보았습니다. 이도윤 씨의 악의적 재산 은닉 증거는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위자료 부분은 한국 법원의 특성상 통상적으로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 사이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지금처럼 귀책 사유와 증거가 명백한 상황이라면 남편 측의 재산 분할 청구를 완벽하게 기각시키고 몸만 쫓겨나게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액은 명백한 한지현 씨의 특유재산이므로 상대방이 왈가왈부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따위 다 받아내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소장 초안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그 인간이 자기 잘못으로 빚더미에 앉아 평생 허덕이게 만드는 겁니다. 함부로 날아든 손찌검에 어떤 대가가 따르는지 똑똑히 가르쳐줘야 하니까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울러 조정숙 씨를 상대로 제기하신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도 법원에 동시 접수하겠습니다. 현재 저쪽은 통장 잔고가 바닥이므로 패소 판결이 날 경우 법원을 통해 이도윤 씨의 구청급여 통장을 압류 조치하게 됩니다. 매달 월급의 일정 금액을 강제 집행하여 위자료와 은닉 재산 청구액을 상환받게 되실 겁니다. 가능한 한 빨리 처리해주세요. 저는 위임장에 제 이름을 힘주어 서명했습니다. 그 주 내내 제 스마트폰을 미친 듯이 울려대던 시어머니의 집착 어린 전화는 뚝 끊겼습니다. 이도윤은 두어 번 전화를 걸어왔지만 저는 그의 모든 연락처를 가차없이 차단 목록에 넣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제 변호사를 통해 어떻게든 합의를 구걸해왔습니다. 변호사가 전해준 이도윤의 말은 이랬습니다. 원한다면 무릎 꿇고 빌 테니 제발 급여 압류만은 막아달라. 구청 인사과에 강제 집행 사실이 통보되면 진급 누락은 물론이고
공무원 생활 자체가 끝장난다. 저는 변호사에게 단 3글자만 회신했습니다. 합의 없음. 마포구 아파트 집주인 사장님은 한다면 하는 분이었습니다. 강제 퇴거 집행기한의 마지막 날, 서울 하늘에는 물폭탄 같은 장대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들이 비에 젖은 똥개마냥 쫓겨나는 비참한 꼴을 굳이 직관하러 가지 않았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11시, 이도윤이 모르는 번호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전화가 연결되었을 때 저는 주방에서 제 몫에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있었습니다. 한지현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사포에 갈린 듯 쩍쩍 갈라져 있었고 역겨운 소주 냄새가 액정을 뚫고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배경음으로는 타닥타닥 창문을 때리는 빗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속이 시원하냐? 내가 원하던 대로 되니까 만족해? 저는 따뜻한 우유가 담긴 머그잔을 들고 거실 통유리창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빗물에 번져 흐릿해진 화려한 서울의 네온 사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무슨 소리야? 제 목소리는 한없이 평온했습니다. 우리 쫓겨났어. 이도윤이 갑자기 수화기 너머로 발작하듯 고함을 질렀습니다. 지독한 절망감이 섞인 울음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하늘에서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퍼붓는데 포장이사 센터에서는 우리 짐짝들이 구질구질하다고 예약도 안 받아주더라. 결국 1톤짜리 똥차 용달 하나 불러서 짐 우겨넣고 나왔어. 우리가 지금 어디 처박혀 있는지 내가 알아? 저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습니다. 노원구. 쓰레기 덤이랑 썩은 냄새 진동하는 시궁창 골목길. 그 구석에 있는 퀴퀴한 반지하 방구석이라고. 그가 완전히 이성을 잃고 오열했습니다. 곧이어 쿵 하는 둔탁한 타열음이 들려왔습니다. 무언가를 발로 걷어찬 모양이었습니다. 천장에선 물이 줄줄 새고 벽지에는 시퍼런 곰팡이가 슬어있어. 제대로 된 매트리스 하나 놓을 공간도 없다고. 이게 내가 바라던 결말이지? 내가 내 인생을 짓밟았어. 우리 집안을 풍비박산냈다고. 그 순간 배경음으로 시어머니의 앙칼진 쌍욕이 끼어들었습니다. 어찌나 생생한지 전파를 타고 그 구역질 나는 곰팡내까지 전해지는 듯 했습니다. 야, 이도윤. 너 아직도 그 미친년한테 전화 걸고 자빠졌냐? 빗물 받는 데야 다 찼어. 빨리 와서 안 비우고 뭐해. 아이고 내 허리야. 쥐구멍 같은 이딴 썩은 데서 사람을 어떻게 살라고. 그 입 좀 다물어. 제발 좀 닥치라고. 이도윤이 벼랑간 자기 어미를 향해 핏대를 세우며 포효했습니다. 엄마가 그깟 옷조가리 가지고 트집만 안 잡았어도 그 회사 로비까지 기어들어가서 개망신만 안 줬어도 우리가 이 지경이 됐겠어? 허구한 날 며느리 돈으로 치장하고 사모님 노름이나 할 줄 알았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 이제 속이 시원해. 아까 낮에 교회 권사님들이 왜 갑자기 빈민촌으로 이사 갔냐고 전화 오더라. 구청 채면 다 깎이고 엄마 아들 앞으로 어떻게 고개 들고 살라고. 이 호로자식아. 내가 감히 나한테 말버릇이 그게 뭐야? 내가 다 누구 잘 되라고. 수화기 너머로는 물바다가 된 방바닥에서 대야가 엎어지는 소리, 서로 밀치고 악을 쓰는 끔찍한 난투극의 소음이 적나라하게 들려왔습니다. 저는 10여 초 동안 가만히 그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한때는 제 숨통을 조이고 가슴을 짓누르던 그 호통 소리들이 이제는 그저 한편의 저급한 코미디쇼처럼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저는 미련 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방금 걸려온 모르는 번호 역시 가볍게 차단 목록에 추가했습니다. 드디어 세상에 완벽한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3개월 뒤 가정법원의 최종 판결문이 송달되었습니다. 귀책 사유는 명백했고 증거는 차고 넘쳤습니다. 이도윤의 재산 분할 청구는 완벽하게 기각되어 그는 알거지 신세로 쫓겨났습니다. 아울러 그가 빼돌린 돈과 위자료 상환을 위해 매달 구청 급여의 상당 부분이 압류 조치되었습니다. 그가 그토록 콧대 높여 자랑하던 안정적인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은 이제 그의 숨통을 조이는 올가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가 사표를 던지지 않는 이상 매달 월급날이 되면 은행 전산망은 자비 없이 그의 쥐꼬리만 한 급여의 일부를 제 통장으로 칼같이 징수해 넣을 테니까요. 한편 한때 콧대가 하늘을 찌르던 시어머니는
자신이 목숨처럼 여기던 마포구 사모님 인맥에서 완벽하게 제명당했습니다. 판결문을 송달하러 갔던 로펌 직원의 말에 따르면 그녀가 교회 예배당 앞에서 예전 권사님들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눈물바람을 뺐지만 다들 재수 없다는 듯 옴붙은 사람 취급하며 피했다고 합니다. 당연한 결과죠. 거칠애와 체면이 전부인 그 속물적인 동네에서 노원구 곰팡이 핀 반지하방에 처박혀 아들놈 압류당하고 남은 푼돈으로 연명하는 노인네가 그 고상한 브런치 모임에 낄 자격이나 있겠습니까? 주말 저녁. 3개월 전부터 대기를 타야 겨우 예약할 수 있는 강남구의 최고급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웨이터가 고급스러운 트러플 관자 요리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레 세팅한 뒤 깍듯이 인사를 하고 물러났습니다. 제 맞은편에 앉은 사람은 세련된 화장을 하지도 않았고 평생 농사일에 시달린 탓에 머릿결도 푸석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늘 세상 누구보다도 단정하고 고운 차림이었습니다. 그녀의 어깨 위에는 짙은 회색의 알파카 카디건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바로 그 80만 원짜리 카디건이었습니다. 아이고, 무슨 밥집이 이렇게 비싸게 생겼대. 친정엄마는 접시 한가운데 놓인 손바닥만 한 관자를 부담스럽게 바라보며 제게 귓속말로 속삭였습니다. 그냥 뜨끈한 국밥집에 가서 설렁탕이나 한 그릇 때리면 그만인 것을. 넌 뭐하러 이런 데다 생돈을 쓴대. 엄마는 입으로는 핀잔을 주면서도 손으로는 혹여라도 옷에 소스가 튈까봐 조심스레 카디건 소매를 끌어당겼습니다. 그 애틋한 손길은 이 옷이 80만 원짜리 명품이라서가 아니라 제 딸이 큰맘 먹고 사준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걸 저는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엄마, 그냥 맛있게 드셔. 이미 내 카드로 다 결제했으니까 저는 레드와인이 담긴 잔을 들어 가볍게 입술을 축였습니다. 엄마는 나이프와 포크를 쥐었습니다. 칼질하는 손놀림은 어색하기 짝이 없었지만 얼굴에 번지는 흐뭇한 미소는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조그맣게 자른 관자를 입에 넣고 오물거리던 엄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머, 맛은 기가 막히네. 명절에 내가 부쳐준 동태전보다 훨씬 낫다야. 동태전이라는 단어에 와인 잔을 쥐고 있던 제 손이 미세하게 멈칫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려 레스토랑의 거대한 통유리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서울 도심에 꽉 막힌 차들이 뿜어내는 불빛이 거대한 빛의 강물처럼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문득 뜨거운 전기 그릴 앞에 쭈그려 앉아 기름 냄새에 눈조차 제대로 뜨지 못했던 그날 오후가 떠올랐습니다. 무릎 관절을 파고들던 뻐근한 통증. 거실 테이블 위로 처참하게 내팽개쳐졌던 그 알파카 카디건, 그리고 시커먼 기름때 위로 힘없이 나풀거리며 떨어지던 결제 영수증. 지난 3년의 결혼 생활 동안 저는 착각 속에 살았습니다. 내 뼈와 살을 푹푹 고아 저들의 밥상 위에 대령하면 언젠가는 나도 가족이라는 식탁의 한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내 본래의 가시를 바짝 숨긴 채 머리카락에 밴 기름 냄새를 숙명처럼 견뎠습니다. 나를 배 아파 낳아준 친정엄마는 시골에서 목이 다 늘어나고 보풀이 낡은 스웨터 조각을 걸치고 사는데 정작 저는 서울 최고급 아파트에 앉아 남들의 끝없는 탐욕에 매달 월급을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와인 잔을 쥐고 있는 제 손등을 가만히 내려다 보았습니다. 3개월 전 그 빌어먹을 동태전을 부치다 뜨거운 기름에 대어 생겼던 붉은 화상 흉터는 이제 흔적도 없이 아물어 아주 옅은 살색의 자국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지현아, 왜 안 먹고 멍을 때려? 맞은편에 앉은 엄마가 저를 빤히 쳐다보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상념에서 벗어나 엄마의 몸을 포근하게 감싸고 있는 그 부드럽고 따뜻한 짙은 회색 카디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글거리는 전기 그릴도 역겨운 기름 냄새도 없는 이 최고급 레스토랑의 조명 아래서 그 옷은 마치 처음부터 엄마를 위해 맞춘 것처럼 완벽하게 어울렸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엄마의 저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나이프와 포크를 쥐어 트러플 향이 그윽하게 밴 요리를 한 점 썰어 입에 넣었습니다. 그냥 우리 엄마 그 옷 입으니까 사모님이 따로 없어서 예뻐서 그래. 저는 이제 더 이상 다른 인간들의 알량한 체면을 위해 무릎 꿇지 않을 것입니다. 내 진짜 체면과 존엄성은 곰팡내 나는 그 위선적인 집구석의 아량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온전히 내 두 손에 쥐어져 있다는 것을 마침내 깨달았으니까요.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통쾌한 사이다 결말이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주었기를 바랍니다. 늘 웃는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사연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